78년 만에 형사사법체제 대전환이 이뤄집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 검찰의 보완 수사로 가해자 형량을 늘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걱정이 큽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물론 보완 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권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우려 의견엔 공감했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권한이 더 커졌기 때문에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른다 그러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되지 않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왜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속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이 놓친 성범죄 증거를 찾아낸 바 있습니다. 범행 이후에 피의자는 부산 살인사건, 부산 강간치상 사건 등을 검색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맞죠? 네, 검색하셨어요. 국민의힘은 토론회를 열고 보완 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자, 보셨듯이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오늘 국회를 찾았는데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도착하기 직전 간담회에 참석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동료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판 하지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고 취재진 카메라도 빼곡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범수 의원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진종호 의원에게 건넨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돌려차기 한번 하죠.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마련한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 의원은 실언을 했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며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또 피해자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숱한 논란 끝에 결국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자, 탄핵을 언급하고 연산군 비유까지 야권에서 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를 했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결국 입법권을 존중한다라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이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본인 죄에만 본인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다시 한번 표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권력자 한 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는 것은 즉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 카드를 꺼내지 않는다는 말이죠.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서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도 분명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부작용도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꺼내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게 되는 이유, 그 속은 뭘까요? 그것은 뭐 지금 국민들께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는 부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동안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가지고 있었던 많은 병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통제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명분이 컸다라고 보고요. 이제는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지금의 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부분에 대통령께서도 크게 뭐 동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큰 그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 피해자들의 절규와 우려는 어떻게 되는 거죠? 대의를 위해서 소위를 희생하는 뭐 이런 그림인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 주시면 안 돼요.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서 거기에 대의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희생들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완전히 보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겁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지금 범야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은 폐지가 되지만 실제 중수청의 보안 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 그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 보안수사 요구권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강화된 내용들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치 보안수사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 그래서 보안수사라는 절차가 없어지는 것처럼 말씀 주시는 것은 과도한 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대통령의 속내를 아까 여쭤봤는데 그것과 함께 이 얘기도 함께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너무 침소봉대하고 있어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은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통계를 먼저 말씀드리죠. 한 해에 검찰이 경찰의 보안수사 요구에서 내려보낸 사건 수가 10만 건이 넘고, 직접 보안수사라는 사건 비율은 올해 4월 통계 기준으로 전체 사건의 44%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 사건들을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를 못하고 다 보안수사 요구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보안수사가 남김없이 제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장윤기 사건, 뭐 돌려차기 사건, 고 김창민 감독 사건, 뭐 헤드니 사건 등등을 통해서 다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침소봉대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가? 이런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5글자로 살려야 한다죠. 살려야 한다.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때 그 옆에 써붙이고 했던 그 살려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때 살려야 한다는 환자를 살려야 한다, 국민을 살려야 한다였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있다고 보이는 살려야 한다는 피해자를 살려야 한다, 국민을 살려야 한다가 아닙니다. 김민석을 살려야 한다, 김용을 살려야 한다죠.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0.99% 차이로 2등을 달리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를 살려야 하고, 최고위원 5등으로 아슬아슬하게 지금 당선권에 걸쳐 있는 김용 전 부원장 같은 측근을 살리기 위해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변수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삶을 담보로 잡고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울수록 좀 기분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면 좋겠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이 법안이 결국 통과를 했습니다. 72년 만에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야권에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수사 종결까지 다 할 수 있고 수사 개시도 다 할 수 있고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졌냐, 질 수 있냐, 또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냐는 다른 문제 같아요.
대통령도 어떤 논란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왜 아니라는 건가요?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근데 오늘 대통령 말씀이 굉장히 모순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우선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그러지만 입법권이 결국은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라는 게 또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이 법 자체가 대통령은 이 취임할 때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네.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하잖아요. 만약 어떤 법률이 헌법의 어떤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또 국민 전체의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국회가 검토해 달라라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대통령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네. 저희 같은 평론가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어떤 국민적 피해가 올 수 있는지, 자,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그다음에 각 단체의 성명 등등에서 볼 때, 특히 여성과 민변 등등에서 볼 때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약자와 여성에게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고, 네. 다수의 국민들이 이 보안수사권 폐지돼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리 본인이 소속된 정당에서 법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돼서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우려가 있으면 우려를 하지 않도록 고쳐야 되는 게 정부의 임무 아닌가요? 네. 자, 우려가 있는데 그냥 나는 모르겠고 그냥 시행해보고 나중에 뭐 있으면 그때 또 뭐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최소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법을 마지막까지도 정비를 해서 공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법안은 시행되지 않아요. 예. 근데 이게 대통령이 단순히 국회의 권한이니까 내가 뭐 침범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시면 안 돼요. 충분히 우리 헌법은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근데 그걸 왜 행사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놓고 이 법이 우려가 있다, 경찰이 너무 권한을 집중돼 갖고 있다. 대통령 우려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예. 우려가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일단 이 법안을 시행을 해보고 보완책도 같이 마련하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탑10 시간에 전달을 해드렸는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대통령이 이 SNS는 보실 것 같아서 이 X라는 SNS를 깔았다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당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요청은 들어지지 않았고요. 최진봉 교수님, 대통령이 이 글 아마 봤을 것 같은데요. 별다른 언급은 없으시더라고요. 이제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 확인은 안 되고요. 다만 이제 보셨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오늘 이제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상황, 제2요구권 행사를 안 하는 상황에서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고 판단하셨겠죠. 저는 이제 그 마음엔 충분히 공감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여러 번 공식적 석상에서 우려를 얘기했잖아요. 전달했잖아요. 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보다 더 강하게 얘기했다고 저는 봐요. 그럼 민주당이 그걸 안 받은 거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제2요구권을 발동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정무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 민주당은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 발동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당대회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민주당의 강성 또는 뭐 이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반개혁 세력이라고 대통령까지도 몰아붙일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요, 일부 그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요. 그러고 네. 있어요, 지금. 네. 이런 국정 운영의 동력을 찾아야 되고, 또 여당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런 상황이고, 본인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으니 그런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그걸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은 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대표 체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잘 맞는 분이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의 상황이 그걸 거부권, 소위 제2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정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뭐 여당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주셨습니다. 대통령이 뭐 오늘 국무회의에서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짚어보면, 아까 뭐 이현종 위원도 말씀 주셨는데 거부권 행사를 결과적으로 거부를 하긴 했지만 경찰에 엄청난 권한 주는 게 안전할까 우려가 된다.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이게 이 법은 법대로 시행이 되고 뭐 보완을 하고 이러면 되는 상황인가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출신이시고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 말씀하셨지만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형사사건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검찰이 어떤 부작용이 있고 그런데 경찰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 것의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이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재명 대통령 눈치를 본 겁니다. 누구 눈치를 봤습니까? 민주당 눈치를 봐야 되냐? 그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냐? 민주당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국민들 일반 서민들 피해보지 않게끔 결정을 내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눈치를 봤다라고 최진봉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김진주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순간만큼은 피해자와 국민 편 서달라,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 간절히 빈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김진주 씨는 저희 같은 사람도 몰라요. 제가 변호사지만 제가 범죄 피해 당해봤겠습니까? 네. 그런데 김진주 씨는요. 범죄 피해를 직접 당해봤다고요. 그래가지고 김진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사관의 의지와 집념에 따라서 사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똑똑히 겪어봤다. 만약에 보안 수사가 없었다라고 하면 나는 그냥 성범죄 피해자가 아닌 단순한 상해 피해자가 됐을 뿐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가해자는 지금 대로를 활개하면서 나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저도 알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부권 행사를 거부하셨는데 저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판단이 맞기를 간절히 빌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하면 곽상원 의원이 그랬어요.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린다고 그다음에 이게 뭐 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 곧 다가온다고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곽상원의 예언이 맞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이제부터는 오로지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다. 안타깝다는 생각 듭니다. 예. 짧게만 제가 그냥 보충 설명하면 예. 민주당 눈치를 봤다 보니까 제가 그런 뉘앙스를 그런 취지는 아니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동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혼란이 엄청나게 오게 되면 예. 다른 문제까지 발생하게 돼요. 이게 형사소송법 하나만 가지고 보면 뭐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지금 정익진 변호사 말처럼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통과된 거를 뭐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못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예.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대통령이 일단 뭐 수사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 뭐 최근에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던 뭐 그런 류의 경찰관들 같은 경우는 뭐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하거나 파면시키는 방안 등도 거론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경찰에게 페널티를 주는 거 이게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안 그래도 수사권이 경찰에게 전부 다 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우려됐던 여러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검찰 역시도 저질렀던 그런 일들이 결국 경찰로 가게 됐을 경우 경찰은 안 저지를 거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견제를 하지? 감찰이나 뭐 감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자. 이 일명 채찍 이런 분들을 훨씬 더 강화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 근데 저는 과연 그것만으로는 될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들, 그러니까 아마 경찰 인력이 뭐 12만 명, 13만 명 이렇게 된다고 하고 또 수사 인력만 하더라도 4만 명이 훨씬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모든 인력들에 대한 감시망을 만드는데 또 다시 여러 가지 인력들이 또 소요되는 게 과연 맞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근과 채찍 이 부분을 둘 다 이제 강화해 가면서 사실은 국민의 경찰로 다시 또 거듭나게 하고 또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좀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10월부터는 공소청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72년 만에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현정 위원님, 남은 절차가 좀 궁금한데 일단 국무회의 의결했으니까 뭐 공포가 곧 되는 거고요.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법이 통과되면 이제 10월 2일 날 출범하는 이제 공소청 검사가 결국 수사권을 가지지 않는 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는데 네. 이게 과연 제때 출발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의문스러워요. 지금 준비 상황을 보면 아마 검사들이 상당수가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 어떻게 인력을 지금 배치할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또 이 형사소송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관련 법 수정에 한 190건 정도 되는 관련 법이 있어요. 그걸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되는 이 엄청난 작업이 시작돼요. 예. 자, 그러면 과연 이거를 경찰이나 지금 수사기관들이 제때 숙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또 이 바뀐 형사소송법을 보면 예전에는 경무관까지만 사법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고위직인 이제 치안정감이나 치안감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수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바뀐 법을 보니까 다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예전에 검사 동일체라는 원칙이 있었잖아요. 검찰총장부터 아래 검사까지 동일체다. 이제 경찰 동일체가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경찰청장이 어떤 수사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있어요.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경찰한테 넘겨놓은 것이고 문제는 경찰은 숫자가 더 많죠. 13만 명의 경찰이 한 4만 명 이상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부분 그리고 또 요즘 향찰 없앤다고 그러니까 지금 경찰들 머리 깎고 지금 시위하고 난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정리할 거란 거예요. 전국에 걸쳐 있는 사건들, 이 복잡한 절차, 이제 국민들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도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절차를 밟아갔지. 옛날에는 고소장 내놓으면 다 알아서 해줘요. 결과를 알려줍니다. 네. 근데 이제는요, 피해자가 직접 가서 왜 수사 안 해요? 이야기해야 되고, 변호사 해서 돈 없으면 국선 변호인 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따 들을 건데 네. 서영기 변호사가 서영기 국선 변호인 하잖아요. 추천하시더라고요. 또 국선 변호인 해야 되죠. 예. 또 변호사비 들어가야 되죠. 뛰어다녀야 되죠. 내가 할 일은 많은데 이렇게 국민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예전에는 그냥 버스 한 번 타면 끝나던 것을 이제는 어디 가서 갈아타야 되고 환승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내가 알지 못하면 엄청난 피해가 돌아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 한동훈 의원이 오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 과정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과정에서 보면 경찰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퍼가 내려져 있는 게 아니 뭐 저 사람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이게 끌고 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검찰에서 보면 근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성범죄의 목적이 있어 보이니까 확인이 필요한 상황을 물어본 거고 지금까지 보안 수사가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화면은 진주 씨도 그 당시에 보셨던 건 아니죠? 1심이 끝나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저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모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순진하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경찰이 그 이후에 더 진행된 조사는 안 했었던 거죠. 가해자의 주장은 지금 수사 단계라서 알려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고 관련돼서는 그냥 저는 가만히 그냥 있어야 됐었습니다. 네.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이제 하이 지퍼가 내려져 있는 게 끌고 가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게 경찰 쪽의 판단이었고 검사는 성범죄 목적이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 선에서 끝났다면 그냥 저렇게 강간살인 미수가 되지 않는 거고요. 검찰 단계에서 됐기 때문에 성범죄 목적이 인정이 된 겁니다. 보안 수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범죄자를 검사실에 못 부르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한동훈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최지봉 교수님. 네. 이 부분만 보더라도 경찰이 짚어내지 못한 걸 검사가 짚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 사건은 100% 그렇죠.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건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명백하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가 없었다고 하면 경찰이 수사한 걸로 끝냈다고 하면 저 나쁜 범죄자의 범죄를 제대로 못 밝히는 거잖아요. 아니 지퍼가 내려가 있는 게 일반적입니까? 끌고 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의심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성을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못된 짓을 하잖아요. 예. 사각지대 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리려고만 했으면 그건 의문은 누구나 들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경찰이 왜 저렇게 수사했는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저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그래서 한 번 더 조사를 해보고 검사를 해봐서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두 군데 수사를 하는 장점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검찰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건 뭐 차치하고라도 저 사안만 보더라도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즉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걱정이고 우려가 되면
정치인들이나 재벌들 빼고 그러면 일반인들에 대해서 보안수사권을 허용하는 것은 논의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다 닫자고 하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저런 사건들만 보더라도 이게 경찰이 모든 수사를 시작해서 종결했을 때 뭐 문제가 없는 사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김진주 씨는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보고 화가 많이 났다면서요. 피해자들은 죽어야 되냐 이렇게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범죄 피해를 겪고 이 시스템 겪어본 사람으로서 정치를 어떻게 보시고? 이게 국무회의를 오늘 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이 떨리는 게 이 자리가 떨리는 게 아니라 제가 좀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요. 국가는 피해자의 편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거기서 피해자들은 죽어나야 되나요? 억울한 건 피해자들이에요. 피고인이 아니라고요. 피해자 먼저 챙겨야죠. 여러 가지 호소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우려는 전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민주당도 모르는 바는 아닐 텐데요. 이거 어떻게 좀 앞으로 이 약간 어쨌든 수사권이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나요? 글쎄요, 대처할 건 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수한 걸 누가 봐줄 수 있습니까? 옆에 최진봉 교수님이 제가 못 본 걸 보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더블 체크하는 거고요. 예. 그게 보안 수사권입니다. 권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쩜 대단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검사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는 권한이 아니고 의무란 말이에요. 검사가 경찰이나 누가 놓친 것을 잘 찾아가지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보지 않게끔 하는 게 그게 보안수사 의무라고요. 그거를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니까 마치 검찰한테 대단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했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보안수사권이 무슨 수사권이냐. 그거는 오히려 이런 검사가 공소유죄하고 기소하고 그런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나 그러한 상해의 피해자잖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심플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뭐 도둑당하고 뭐 얻어맞고 이런 것들은 경찰들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저 어려운 건 뭐냐면 사기입니다. 경제범죄. 예. 경제범죄는요. 그 자체가 법이에요. 형법만 알아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민법도 알아야 되고 상법도 알아야 되고 자본시장법도 알아야 되고 특별법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경찰이 과연 그걸 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옛날 같으면 사법연수원 통하고 지금 같으면 로스쿨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트레이닝 받은 사람들을 검사로 뽑아가지고 그런 수사라고 했는데 이 수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막 그 사기쳐가지고 지금 채권 몇천억 발행해서 지금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수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보안 수사할 때 왜 재벌을 왜 뺍니까? 재벌 빼면 재벌을 갖다 더 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한테만 수사받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민주당이 하면서 마치 더 좋은 형사소송법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구를 바보로 하냐 이러면서 실소를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예. 하루라도 빨리 보안 수사권이 인정되는 쪽으로 이번 형사소송법안이 다시 보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잠깐 참고 말씀드리면 이 김진주 씨가 1심에서 살인미수로 12년형이 가해자가 선고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가해자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내가 나가면 반드시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그런 협박 편지를 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예. 그러니까 김진주 씨는 자기는 시한부 인생이다. 이제 나오면 나는 죽는다. 굉장히 그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근데 2심에서 바로 좀 전에 말씀한 검찰이 보안수사를 해서 성범죄를 해서 20년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지금 저렇게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언론에 나오고 토론에 나오면서 저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요. 변호사비 부담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국선 변호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의 신청도 담당 같이 해드리고 그다음에 송치되었을 때 검찰한테 갔을 때도 같이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거기까지 국선 변호인의 역할로 좀 하면 좋겠다. 국선 변호인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비용을 더 사건을 더 챙긴다든지. 여기 민주당이 말하는 피해자는
유능하고 경험 많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피해자만을 말하는 겁니다. 서영교 의원 국선 변호 얘기했는데 정말 이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까? 저는 서영교 의원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당신처럼 판사 불러서 빽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국선 변호인 얘기는 잠시 뒤에 좀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속보가 도착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참석해서 판사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게 영상에 좀 촬영이 된 것 같아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진짜 너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바꾸는데 이제 법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인데 법안 소위 몇 번 하고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것이다. 판사들이 재판하면서 수사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보니까 공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정말 걱정돼서 속내를 터놓다가 이게 영상에 좀 촬영이 된 모양인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월 달에 인터뷰했어요.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보안 수사는 사실상 수사가 아니고 검사가 제대로 기소 공소유지 위해서 수사와 관련된 증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보안 수사권 없어지면 이제 공소청에 검사가 들어간다고 해도 그 기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공소유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소가 제대로 안 되고 공소유지가 제대로 안 되면요. 무죄 판결 나와요. 공소기각 판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좋습니까? 범죄자가 좋은 겁니다. 그러면 범죄자한테 굉장히 친화적인 정권이 되는데 그걸 누가 알고 있었느냐? 정성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 했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작년 12월에 사례집을 펴냈어요. 무슨 사례집 펴냈냐면 보안수사 우수사례집 펴냈어요. 예, 우수사례집. 그래가지고 거기 제목이 죄는 잠 못 자고 그다음 피해자는 잠 잘 수 있는 그런 그 세상. 그다음에 한 번만 낸 게 아니에요. 6월 달에 그러니까 한 달쯤 전에 또 냈어요, 그거를. 예. 보안수사 우수 사례집을. 그 이야기는 뭡니까? 보안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한 걸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6년도에 사법시험 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법조인 한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앞에서는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에 기억자도 이야기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법관 만나가지고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사실은 나도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법무부 장관입니까? 예. 저는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 7월 31일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엉망으로 개정이 됐을 때 그때 누가 법무부 장관이었느냐? 정성호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 이름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빨리 개정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진문 교수님, 네. 지금 정성호 장관도 너무 걱정이 되니까 형소법 개정안의 재개정안을 좀 기다리는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가 자꾸 앞에서 비겁하다 그러고 또 개정하라 그러면 개정할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성호 장관은 할 수 있는 말 다 했다고 저는 봐요. 저분이 정말로 지금 잘 설명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다 한 거잖아요. 장관이 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그럼 뭐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민주당이 특히 이제 당권파,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전에 지금은 이제 전당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권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본인은 사표낼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의사까지 표현했고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표현이 사실은 이 영상에다 찍혔다고 하잖아요. 예.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많은 부분 저런 부분의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당대회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전당대회가 어떤 방식으로 끝나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는 분들이 만약에 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지도부가 되면 저는 이거 수정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살아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우려된 지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반드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다시 국선 변호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어떤 우려도 크고 국민들의 어떤 법 공백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비 많이 들으면 국선 변호인이 있다. 서영교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의원은 당신처럼 판사를 불러서 백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국선 변호사들이 그렇게 인원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뭐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서영교 의원 남편은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파견 나온 판사를 불러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의 민원을 전달했어요. 예.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판사 만나서 그거 좀 잘 봐주세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국선 변호인은요,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이 서비스 범위가 제한됩니다. 자, 정말 법적으로 단련되고 또 법적으로 의무를 가지는 유능한 검사들을 놔두고 왜 굳이 지금 국선 변호인을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은 남편도 변호사고 본인은 뭐 판사 불러서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일반 국민들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서 아무 소용 없으니까 국선 변호사 쓰세요. 그럼 그 돈은요, 국민 세금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국선 변호인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왜 돈을 많이 들어서 그 국선 변호인 제도를 왜 운영해요? 검사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검사들 2,000명 그 하라고 지금 검사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 다 놀려놓고 왜 국선 변호인한테 돈을 주죠? 오로지 자신들의 이걸 통해서 결국 이득 받을 건 누굽니까? 정치인들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 결국 피해 볼 거는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왜 이 형사사법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데 왜 직접 뛰어다녀야 되고 왜 국선 변호인 선임해야 되고 왜 자주 가야 돼요? 바빠 죽겠는데. 예. 근데 뭐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표는요. 국민에게 좋은 점이 있다. 2번 수사가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 번 안 가도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김승화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 간사죠. 돌려차기 사건 재수사 계기는 검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언론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잘해서 된 거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이 말 보고 제가 약간 놀랐는데 어쨌든 피해자가 열심히 뛰어서 됐던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피해자가 열심히 좀 수사기관에 호소하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집권 여당이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볼 땐 피해자들은 더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심시켜주는 역할들을 오히려 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 결국 경찰도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나타날 거다.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성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갈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에 대한 안심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즉각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우려를 좀 불식시켜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렇게 말을 하는 거나 아니면은 국선 변호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성실하게 정말 피해자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뛰어줄지 이제 국선 변호인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들도 뭐 평상시대로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을 엄청나게 지금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로펌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수사 단계에서 영향력을 미칠 만한 전관 경찰 출신 변호사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앞으로 이게 검찰들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경찰 역시도 그런 문제가 있겠네라고 하는 우려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종합적으로 좀 더 둘러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국회가 넓게 지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져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 정권이 져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총선 때나 아니면 뭐 선거 때 다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 지점을 우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문제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은 즉각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네, 정영진 변호사님. 글쎄요. 신장식 의원이 변호사잖아요. 어떻게 변호사가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보안 수사 폐지돼서 2번 수사가 없으면 누가 좋습니까? 국민에게 좋은 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자도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말은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번 수사 안 받으면 누가 좋습니까? 범죄자가 좋은 거예요. 죄 지은 국민은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범죄자가 내가 경찰에서도 수사받고 검찰에서 수사받고 내가 숨겨가지고 경찰 단계에서 간신히 내가 숨겨놨는데 검찰 가가지고 다 뽀록이 나버리면
그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수사받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누구한테? 범죄자한테. 그러면은 범죄 피해자한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진주 씨 이야기처럼 지옥문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는 진짜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서영교 의원 같은 분은 제가 이해가 돼요. 법조인이 아니니까. 아무리 남편이 법조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검찰 출신, 변호사 출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지금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판사 출신의 김승원 그 의원이나 변호사 출신의 신장식 의원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까? 너무나 진짜 실망이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정성호 장관의 싱크가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가 잠시 뒤에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준비가 됐나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속보를 들려드렸었는데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진짜. 기세 속도로 진짜 당일 입장이 있으니까 제가 대놓고 뭐 할 수는 없고 기세 속도로 결정한다는 게 형식법이 절차법이죠. 절차니까. 정말 이 절차 정당성 훼손되지 않게 없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조문 하나 바꾼데도 큰 건데 이건 무슨 뭐 완전 이렇게 바꿨는데 승리 몇 번 하고서 너무 걱정이 돼서 진짜 책임대가 나한테 들어간다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 판사님 수사하실 때 재판하면서. 네, 저 정도면은 이제 촬영이 되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현종 의원님, 네. 어느 정도 좀 들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정성호 장관이 처한 위치는 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고 또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보면 이걸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데 민주당 강경파들 본인 또 정치를 해야 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대통령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자 그리고 또 본인 지금 건강도 상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는 리더가 뭘까요? 이분이 지금 5선인가요? 4선인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 국가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리더는 어려운 결단을 내리는 게 리더입니다. 왜 이분에게 그 양주 동두천 주민들께서 국회의원을 그렇게 뽑아주셨을까요? 예. 결국은 당신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라, 리더의 역할을 해라라는 것 때문에 책임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 아무나 합니까? 국무위원 정말 이게 큰 자리잖아요. 네. 그 정도의 자리를 줄 때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즉 본인이 어렵더라도 국민이 위한다 그러면 뭔가 일을 해달라고 우리가 맡기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맡기는 게 그냥 본인 그냥 자리 하나 뺏지 않아 주는 거 아닙니다. 네. 그만큼의 국민적인 책임감을 본인이 떠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걸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저렇게 어려운 결단 못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처럼 오랜 국회의원 생활을 하시고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결단해야지만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저렇게 그냥 판사들하고 그냥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 좀 더 국민들과 민주당을 향해서 좀 더 이야기해 주시라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성호 장관의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